극한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군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찾아서 피해 지역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는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사건이 좀 터진 다음에 왜 야당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사건을 수습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 뭔가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초기 단계가 좀 지난 다음에 방문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방문하신 다음에 이제 그 급류에 실종된 시민을 이 지휘본부에서 23시간이나 모르고 있던 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대통령이 분명 좀 과할 정도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자연재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지금 그 대책본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왜냐하면 실종됐을 경우 이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실종자 수색에 나서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후에 뭔가 이런 실종본부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적절히 묻겠다. 하지만 일단은 사건 수습을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현장에 가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조금은 늦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사망자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7월 17일 저녁에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불러서 저녁에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때 뭐 감자전을 드시면서 제헌절이었기 때문에 만났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미 사망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파한대소하는 이러한 사진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근데 뭐 우리가 무슨 파냐 현장파다 이런 농담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 가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야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계속 이렇게 수해 복구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고 있고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조금은 다른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반면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먼저 여야의 반응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갑질의 여왕을 감싸 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습니다.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보입니다. 야당도 이제 고집 부리고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선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슈퍼 갑질 정권, 민주당에서는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대통령실에 어제 입장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여야의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한쪽은 어떻게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에서는 적격이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밝히기를 이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임명권자가 이거를 아마 그 지명 철회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하기에는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그 현역 의원 중에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뭔가 부적격 의견을 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논란이 만약에 계속 지속될 경우 저는 후보자 본인의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어제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그 강선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잠식되지 않을 경우 저는 후보자의 고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권 지도부의 반대가 이진수 후보자 철회에 영향을 줬다라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장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원래 민주당 쪽에서 함께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현역 재선 의원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선 과정도 도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역할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라는 사람을 지명할 때 지명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은 권익 보호가 아니라 본인의 권익 침해를 하는 이런 당사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라든지 민주당 쪽과 가까운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진 사퇴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강행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정도의 갑질들은 그냥 참고 견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 측에서 과거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예,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의 이 의중이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아까 그래서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강선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개혁과제들, 검찰 개혁 등 숱한 개혁과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마도 격한 저항에 맞붙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높은 국정 지지율이 좀 유지가 돼야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국무위원 한 명을 임명하는 동안에 뭔가 이런 국정 지지율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여론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에게 본인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던 본인이 당대표 때부터 뭔가 모셔왔던 대변인으로서 모셔왔던 분의 정말 큰 성공을 바란다면은 후보자가 지금 논란이 며칠이라도 좀 더 지속되고 가라앉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상호 수석이 한 이야기 중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굉장히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서영교 의원이랑 둘이 누가 더 찐명이냐, 누가 더 이재명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모습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선우 후보를 두둔하는 메시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를 여당 지도부 탓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만약에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진지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선으로서 정치적 생명이 마감될 수 있는 3선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임명권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에서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해 주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결국에는 이제 여당의 공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사를 좀 표명하신 거라고 또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네. 인사청문 과정이라는 시스템이 원래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에 그 국회에게 인사청문을 해달라. 그럼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런 다음에 채택 아니면 적격 아니면 부적격 보고서를 대통령에게도 제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받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게 정식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지도부의 의견도 일정 수용이 된 거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 지도부에게 탓을 돌렸다기보다는 입법부를 좀 존중하는 태도는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은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에서 이제 저는 후보자로 넘어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단독 처리를 하고 임명이 강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 임명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강행을 했었죠. 강행한 이후에 결국 임기를 한 달 정도 채운 다음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분 근데 지금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었지만 조금은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강선우라는 트리거로 인해서 허니문 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난 상황의 대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진수, 강선우만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저희 야당의 대표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들었지만 듣는 척만 했었던 것이 아닌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검토를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서관 본인은 사과했고 대통령실도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쭐게요. 이분이 어떻게 비서관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인사를 하는 봉욱 민정수석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고. 근데 이분이 책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하고 그리고 강연에 가서는 민주당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거르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인사참사고 이분이 국민통합비서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 야당과도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조차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어쨌든 좀 낙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과거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 저서가 지난 3월에 나온 거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를 다 되돌려서 나는 그 당시의 발언을 후회한다,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그 세력 중에서 뭔가 내란을 아직도 옹호하고 뭔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을 비서관으로 쓴다 이거에 대한 또 내부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이 저는 왜 이 사람을 임명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보면 저는 국민의힘과 결국 야당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뭔가 내란을 옹호하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국민께 진정으로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으로서 뭔가 협치의 파트너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진보진영 내부에서 좀 반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소환에도 불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불응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특검의 부름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일단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과연 당일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습니다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 비협조적인 태도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건강 문제 역시나 김건희 여사도 본인의 건강 문제 이슈를 얘기로 뭔가 다른 서면 조사 이런 걸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중간에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출석할 때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진짜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어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그렇죠. 하세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구속이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 두 번째 소환 조사 때 그때 특검에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뭐 오전 9시에 가냐, 10시에 가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도 좀 서로 실갱이가 있다가 결국 조사에는 성실히 응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에 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들어왔고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곧 기소가 돼서 뭐 6개월 동안 못 나갈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조사에 응할 동인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는 것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도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오늘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구속영장이 들어오기 전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한 번 소환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 예측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구속이 된 다음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16개의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두고 망신주기라고 반발을 했는데 내란 특검이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사복 출정은 본인 요청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양측의 좀 이 같은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특검의 행태가 과거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특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행태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들은 피의자의 망신주기 수사였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처음에는 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는 어떤 입장을 보였죠? 계속해서 뭔가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에 불응했었고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는 자꾸 망신주기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이런 뭔가 문제를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적한 그리고 제기한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법부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구속 취소 관련돼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용했던 거 그것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설득력 있게 사법부를 인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렇게 자꾸 특검의 수사를 부당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행태를 멈추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특검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갈등이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의자가 자백을 한다라든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면은 그 증거가 모두 날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들이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치소에서 강제인치를 처음에 좀 시도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포기하고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강제인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에 뭐 몇 시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준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옷을 무엇을 입고 갔느냐 이런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측에서는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 달 2일에
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전당대회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까? 사실 지금 충청권과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55%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것이다.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의원들의 지지를 좀 더 받는 박찬대 후보가 조금 앞설 것이다. 근데 또 국민 여론조사는 좀 박빙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표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권 레이스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던 박찬대 후보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좀 연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박찬대 후보에게는 조금 그래도 유리한 호재의 의미는 분명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기세, 이 흐름은 정청래 후보가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봐야 된다라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 2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의원 투표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지지를 좀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대의원 투표가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의원 투표의 영향력이 15%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좀 앞서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또 두 분 다 수도권 의원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서울이고 박찬대 의원은 인천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서 뭔가 박찬대 후보가 많이 앞서기는 쉽지 않을 걸로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잡았습니다만 어떤 변수, 글쎄요. 뭐 대통령이 의중을 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뭔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좀 할지 안 할지가 좀 유일한 변수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과연 민주당의 당심 누구에게로 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권리당원들께서 어쨌든 더 강성으로 더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탄압하는 협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후보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들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안의 그 과정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박찬대 후보는 약간 유보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곧 장관 되실 분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고 그리고 강성의 발언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서 정청래 의원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서는 강성 지지자들은 내가 강선우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도 계속 대통령을 지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경선 과정이 되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여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장동혁 의원도 SNS를 통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게 과거 대선 경선 때랑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찬탄, 반탄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경선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하면서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놨었고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뭐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겠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전한길 씨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그쪽 스탠스에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저희 당의 얼굴로서 대선을 치렀던 분이란 말이죠. 대선 과정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전한길 씨와 손을 잡고 그런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간다면 저희 당에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 이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 당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선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고민이 좀 깊은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탄, 찬탄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반탄 찬탄 시즌 2라고 보는데요. 그때보다 상황은 더 반탄 쪽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때 한 6대4 정도로 반탄 쪽이 좀 컸다고 보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환기 씨가 사실상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지금 얼마만 숫자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세력을 지금 끌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했던 쪽의 파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비상계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던 분들이 지금 후보가 여러 명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탄핵 반대 세력들을 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똘똘 뭉쳐서 좀 상대를 해보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그 구조가 짜여져 가는 것이 저는 민주당 전당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협치, 통합을 외치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내란 동조 세력과는 절대로 협치할 수 없다라는 선을 긋는 발언들을 계속 강하게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구조 자체가 뭔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 이런 구도가 짜여지는 것이 민주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